질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의료진이 모자라 주민들이 전주나 광주 같은 큰 도시로 나가 진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고 또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저도 참 안타까워요. 이제 공공병원은 특히나 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공병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드려야 지역민들께서 어떤 진료를 받으시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지 않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요. 이제 분명한 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현재가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최고로 더 좋은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이제 과거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지금 현 상황에서 비교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대도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도 다양한 어려운 부분들은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의료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대도시 지역에는 다양한 의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은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우리 남원의료원뿐만 아니라 뭐 군산의료원도 진안군의료원 다양한 의료원들이 적절하게 의사분들이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과에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그런 진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는 있는데요. 하나는 그런 의사들의 배치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의료 체계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의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일 수 있거든요. 우리 의사협회라든지 의사 선생님들 중에 저도 이제 의사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충분하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뭐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몇 명인데 우리나라는 충분하다. 그래서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단순 비교가 잘못된 게 뭐냐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인터뷰 전에 이야기도 드리긴 했지만 주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의사 제도가 있어요. 일반 의사 형태로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 형태로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의사가 기본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그 위에 조금 세분화된 전문의들이 포진이 돼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게 기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일반 의사는 거의 없어요. 병원에서 뭐 인턴 레지던트 말고는 밖에 나와가지고는 전부 다 무슨 전문의 엉뚱하게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어떤 환자분을 제일 많이 모시냐면 감기 몸살을 한다. 뭐 신경통, 요통 해가지고 물리치료를 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기형적으로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의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료 체계를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우리 행정에서의 잘못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도 뭐 누구의 잘못이냐 그걸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 내부에 의사들이 많이 좀 함께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가로서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체계를 잡을 수가 있는데 행정을 하는 대부분의 의사가 없다 보니까 잘 모르고 그냥 의사협회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일임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지나치게 시장경제 비슷한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 의료는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로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작과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직접 살펴드려야 할 의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디가 좀 아프더라도 바로 의료기관을 찾지를 않아요. 감기 같은 게 걸렸거나 뭐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도 바로 찾지를 않고 먼저 좀 쉰다거나 그럴 여유가 있으니까 직장을 좀 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아픈 거를 병원에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일터로 빨리 나가야 하잖아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빨리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빨리 약을 먹고 빨리 치료를 받고 쉼터로 나가기 위해서 의료 그 체계에 기대는 게 다른 나라들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이 이야기가 좀 정리는 안 됐지만 의료 수요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만 따질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전반적인 뭐 문화라든지 여러 구조 같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통합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즉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의사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첫 번째 의사 수가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또 이제 또 만약에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보완적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의사 수가 많으면 뭐 이렇게 시골 지역 표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시골 지역 뭐 중소도시로 그럼 의사들이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여전히 의사가 많든 적든 가능하면 돈 더 많이 준다는 데 가고 싶고 대도시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대도시에 가는 의사들은 만약에 어떤 그 가점 장려책이 1이라면 기본은 똑같겠지만 거기다 이제 더하기 장려책이 만약에 있다면 대도시로 가는 사람한테는 1, 뭐 아니면 도시로 가는 사람한테는 뭐 2, 아니면 이렇게 시골 지역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3, 이런 식으로 뭔가 장려책이 좀 다르면 더 이렇게 좀 많이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남은이라고 하는 시는 한 8만도 이제 채 안 되는 시예요. 문화적인 뭐 여러 가지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대도시보다는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의사들이 문화적인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박탈감 뭐 그런 지역이 좀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안 가게 되고, 그렇다 그래서 그분들을 뭐 오라고 하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임금을 이렇게 높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사 수가 더 많이 필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의사 수는 늘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의사 단체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시골 지역에서 그 근무를 하려면 그런 분들한테 거기에 맞는 좀 합당한 그 처우 개선, 대우가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국민적인 공감을 통해서 좀 대응을 한다면 그런 남은 의료원이나 또 그보다 더 작은 지역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혹시 질문, 네. 혹시 이런 사태가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어느 시에 딱 대두된 그런 사건인지? 갑자기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점점 이제 그런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뭐가 이제 이렇게 감염이 만약에 생겼다고 한번 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작겠죠. 그 병변 부위가 작아요. 근데 여기를 빨리 예를 들어서 처치를 한다면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처치를 안 하고 그대로 놓으면 계속 점점 확대가 되는 것처럼 이런 의사 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뭐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생겼던 건데 점점 커져가는 거죠.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의료 일원화. 근데 제가 그 의사다 보니까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달리 의사가 있고 한의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의료가 이원화가 돼서는 안 돼요. 어느 나라나 전통 의학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로 해서 전통 의학이 현대 의학으로 발전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한의학이 어쩌면 그 당대에는 가장 세계에서 앞선 의학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한의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는 의학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현재 의학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거북선이 당대에는 최고였지만 지금은 거북선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선조들을 기리는 자긍심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선배들께서 이루는 업적을 디딤돌 삼아가지고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학생들 중에는 한의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계속 한의대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의사가 배출이 돼요.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 한의학 쪽으로만 해서 어떤 환자분을 돌봐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양의사든 한의사든 다 알아요. 빨리 일원화를 시켜서 전반적인 의학 공부를 하되 나중에 한의학 쪽으로 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의학적으로도 좋고 국민들한테 부담도,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 한의사도 있다. 한의사까지 포함시키면 OECD 중에서 의사 수가 우리가 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더 앞선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옳지 않거든요. 이것도 어른들이 풀어줘야 되는데요. 쉽지 않아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좀 엉뚱한 길로 갔지만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정말 안타까워요.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고민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 안 생겨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곧 어른들이 될 거니까, 성인들이 될 거니까.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가정에서도 아빠랑 엄마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또 뭐 형, 동생하고 누나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이게 합의점을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아픈 분들만 보고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또 이제 내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 집단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다른 집단하고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한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지긴 할 거예요. 예. 농촌 등의 일부 취약 지역의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나요? 예. 여전히 논란이 많아요. 그냥 의대면 의대지 왜 공공의대를 만들려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대는, 일반 의대는 의사가 되고 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를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하게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방에 의사들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공공의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졸업하신 분들은 마음대로 선택하게 하지 말고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몇 년 동안은 강영석 너는 다른 지역 하지 말고 이쪽 지역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대를 만들자. 그게 이제 남원 공공의대거든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직업 선택에 뭐 자유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양한 문제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냥 일반 의대를 나온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강요가 되겠지만 대학명을 공개를 해가지고 선출을 하잖아요. 공공의대, 여기 공공의대는 학교 다니고 졸업해서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려주고서 그 입학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예요. 다른 의대하고 다른 거는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어디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그거를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몇 년 동안 여기서 근무해 주세요. 이렇게 알리고서 그 입학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아까 그렇게 그 장려책이 없더라도 그런 지역에 배치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좀 더 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긴 했는데요. 아직 그 의사 단체에서 좀 반대를 하고 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법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조금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디긴 한데 전혀 없는 날은 없고요. 조금 일이 적은 날도 있고 많아서 저녁에 행사를 하는데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때 그런 기관들에서 저녁 아니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체육대회 한다, 뭐 한다 할 때도 저더러 와달라고 그래요. 이제 가야죠. 안 가면 그분들이 서운해라 하거든요. 가서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일과 시간 넘어서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나쁘진 않아요. 가서 이런저런 분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거 말고 사람하고 만나면서 지혜를 쌓아가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퇴직을 할 거고 그럼 그때는 사람이 그리울 거 아니에요? 나 찾아주는 사람 그런 시기도 분명히 올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바쁘고 힘들어도 행복해요. 괜찮아요. 학생 때보다 더 행복해요. 세 번째 질문 되겠습니다. 전북대병원 같은 종합병원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과, 특히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등의 전공의가 턱없이 모자란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도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뭐 아까 남원의료원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그래요. 병원에 가면 불친절하다. 근데 왜 불친절할까 고민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학생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이유도 사실은 조금은 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직업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일할 때하고 쉴 때를 좀 구분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명함을 드려요. 주고받잖아요. 어른들 명함을 주고받는데 명함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전화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전화를 주시면 좋겠는데 간혹은 저녁에도 전화를 하시고 뭐 일요일날 저는 이제 주일날이라고 표현해요. 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막 문자하고 전화를 좀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럼 상당히 좀 괴롭죠.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사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도 한 생명체로서 나도 쉬어야 그 어떤 환자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불친절해지는 거죠. 이게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좀 애매하긴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엉뚱하게 나가긴 했는데 이게 앞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좀 그 필요한 요소일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자, 흉부외과를 왜 안 가냐? 이건 의사 수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도 의사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흉부외과는 안 갈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만약에 뭐 심장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어떤 폐에 문제가 있다, 그런 심각한 질병에 노출이 되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전북대병원이 제일 크니까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저녁이 되면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꼭 누가 가겠어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안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구하고는 또 달라요. 힘든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흉부외과라든지 막 신경외과 이런 데는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의대를 가는데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해봤으니까 아는데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의사가 됐으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수학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충분히 의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건데 거기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경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자본주의는 의대가 좀 강하지만 또 사회주의 그런 데는 의대가 강하지 않아요. 거기 가도 그냥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굳이 경쟁이 없으니까 그냥 원하는 사람이 가는 거죠. 좀 엉뚱하게 흐르긴 흘렀는데요. 그런 흉부외과라든지 아니면 뭐 신경외과 남들이 원치 않는 그런 데에 인력을 좀 더 확보를 하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조금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의대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공공의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전북의대, 원광대, 의대 그 안에서도 좀 그런 전형을 좀 구분을 더 가지고 시도를 해본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런 전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학생들한테 저학년 때부터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의학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미리 알려주면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좀 일찍부터 그런 데 지원을 해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훨씬 더 뭐 좀 나아질 수가 있잖아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은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1인 독재다, 막 형편없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국민적인 영웅, 물론 이제 몇몇 사람들은 독재자라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중국 국민들은 그 위대한 지도자를 본대요. 별 볼 일 없는 중국을 미국하고 이렇게 견줄 수 있는 대단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해요. 대단하게 높게 평가한다고 그래요. 일본, 아니 뭐요, 우리 북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세뇌, 나쁜 표현을 하면 세뇌지만 좋은 표현을 하면 일찍부터 공공의료를 알려준다면 아 그래 내가 그냥 돈만 쫓는 것보다는 물론 그냥 일반 의료를 가는 게 돈만 쫓는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저쪽 그냥 좀
쉬운 길, 편한 길보다는 좀 이렇게 고생은 하지만 조금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아무튼 저학년 때부터 그런 교육들을 좀 구분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다양해요. 선발 자체를 달리하는 공공의대 아니면 선발은 똑같이 하되 그 의대 안에서 전형을 좀 달리한다거나 아니면 전형은 똑같이 하는데 학생 그 저학년 때부터 이런 그 길도 있다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뭐 장학금을 준다거나 뭐 그런 형태로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출이 되고 난 다음에 양성 배출이 되고 난 다음에도 아까 뭐 대도시는 1, 중소도시는 2, 뭐 그 소도시는 3 이런 것처럼 조금 더 힘든 그 의사들한테는 좀 더 수가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의료 수가요. 그런 걸 조금 더 줌으로 해가지고 장려를 한다면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이 좀 많겠죠. 그 2명이서 뭐 계속 하루 걸러 한 번씩 그 저녁에 야간 당직을 쓰는 것보다는 3명이서면 3일에 한 번이고 5명이서면 5일에 한 번이고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러려면 의사 수가 좀 많아야 돼요. 근데 분명히 의사 수가 너무 적어요. 지금 우리 동료 의사들이 인정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겉으로 그 다른 동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서 좀 조심스러워서 대부분 표현을 못하는데 많은 의사들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에 공감을 해요. 근데 의사 수가 그냥 늘어나면 처우 개선도 안 되고 이렇게 뭐 힘든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진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건데요. 의사 수도 늘어나고 처우도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되고 물론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번째 질문. 예. 전라북도 인구의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예. 비도시 지역은 고령화 인구가 훨씬 많고 의료진은 부족하고요. 공공 차원의 노인 건강관리 정책 같은 게 있나요? 예, 지금 현재도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협의체 발족식이 있었어요.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좀 더 확대를 해 나가자. 디지털 헬스케어가 특별한 게 아니고 원격 의료 다 아시죠? 원격 의료를 확대해 나가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좋게 안 봐요. 다른 나라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활발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 전라북도 의사들은 좀 더 이제 호응을 하고 같이 나가자는 차원에서 발족식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원격 의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 이제 지역 내에서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좀 주치의제도 지역 주치의제도를 좀 활성을 해보자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 나갈 건데요. 오래전부터 사실 이런 그 생각들은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조금씩은 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확대가 안 됐냐면은 결정적으로 그걸 해줘야 될 의사들이 좀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왜 협조를 안 하느냐면 제가 볼 때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은 여러분들보다 이 IT 잘 다루지 못하죠.
저도 키오스크 만나면 좀 두려워요. 매일같이 하면은 괜찮을 텐데, 어쩌다 한 번씩 만나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니까, 이거 뭐 할 때 뒤에 누가 있으면 막 좀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가끔은 먼저 하시죠 해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서 따라서 하고 그러는데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때 이런 거 별로 다뤄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지금은 오시는 분들만 맞이하고 뭐 이렇게 대면 진료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비대면 진료, 뭐 원격 진료를 하라고 하니까 이런 걸 잘 다룰지도 모르고 또 이제 덜컥 두려운 게 만약에 지금도 대면 진료를 해가지고 오진을 할 경우에 진단을 잘 못 내렸을 경우에 그런 거에 책임이 굉장히 큰데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을 직접 이렇게 뭐 청진을 해볼 수도 없고 또 촉진이나 타진도 직접 진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도구를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영상을 통해서 묻고 답하는 그것뿐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피부의 색깔 같은 것도 직접 마주하면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영상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잘 못 보잖아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거를 난 못한다. 그러는 거죠. 두렵다고 표현은 못하지만은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충분히 알리려고 노력도 했어야 되고 하는데 서로 간에 소통이 좀 잘 안 된 거예요. 뭐냐면 처음 만난 환자분을 그리고 처음 듣는 증상을 영상을 통해서 하자는 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진료를 하는 거는 직접 만나서 대면 진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충분히 안정적이에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얼굴을 마주보면서 피부 색깔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은 이미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형성이 됐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분인데 매달 한 번씩 찾아가서 어떤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냥 영상을 통해 가지고 뭐 어르신 특별하게 불편하신 게 없으십니까? 뭐 이런저런 약 드시면서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개선이 됐습니까? 뭐 이런저런 거는 영상을 통해서 하면 그분이 왕래하시는 거 덜어드리니까 훨씬 좋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이제 1차 의료기관들이 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래도 1차 의료기관, 2차, 3차 알아요? 그 구분은? 정확히. 네.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1차 의료기관은 그냥 동네 의원들, 그리고 2차 의료기관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병원하고 의원이 있어요. 병원하고 의원의 구분은 병원은 입원실이 있는 거예요. 입원실이 30개 이상이 되면은 병원이라고 해요. 입원실이 없으면 아니면 입원실이 있어도 뭐 25개 있다. 그럼 거기는 의원이라고 해요. 병원하고 의원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리고 의원은 다 1차 의료기관이고 병원은 1차 의료기관인 경우도 있고 2차 의료기관이 되려면 보통은 7개 진료과가 있어야 돼요. 내과, 외과 이런 식으로 7개가 넘으면 그때는 2차 의료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2차 의료기관 중에도 7개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중요한 뭐 예를 들어 내과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내과가 빠졌으니까 7개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병원이지 종합병원은 아니에요. 종합병원이라고 표현하려면 주요 7개 과를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전북대나 원광대 병원처럼 대학병원이면서 좀 뭐 정말 큰 병원, 여기를 이제 3차 병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를 놓고 보면은 3차 병원은 전북대병원하고 원광대학교 병원만 3차 병원이고, 이제 예수병원이 그 다음으로 크거든요. 예수병원은 이제 3차에 준하는 종합병원이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거기도 이제 2차가 되겠고요. 이제 동네 병원들을 1차 의료기관이라 그래요. 근데 1차 의료기관들이 약간 두려움으로 해가지고 원격의료를 이렇게 선뜻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이 원격의료를 빨리 해야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도 조금 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럴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전에부터 시도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확대가 안 된 이유가 아까 1차 의료기관에서 협조를 좀 잘 안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의료기관이 협조를 잘 안 해주면 정부에서 그걸 풀어갔어야 했는데 좀 행정에서 이렇게 좀 소통의 문제로 해가지고 잘 못 풀었죠. 그래서 엉뚱하게 대형 병원들, 3차 병원들이 원격으로 막 나서는 거예요. 아무래도 3차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더 젊죠. 그리고 이렇게 막 최신 IT 기기에도 더 익숙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장비도 월등하게 앞서잖아요. 그래서 3차 병원에서 이런 거 주도적으로 막 시도를 하려다 보니까 의사들이 더 반대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이 다 무너져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게, 상점 그런 경우도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상점들은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지역 상권도 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의료는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이 무너지면은 더 안 돼요. 이런 일반적인 경제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1차, 2차 의료기관은 무너졌고 3차 기관만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 2, 3차를 다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의료 전달 체계라 그래요. 가벼운 질병은 1차, 그러다 조금 중한 건 2차, 정말 심한 거는 3차 이런 식으로 구분을 둬가지고 그 체계를 잡는 거를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잡히면서 3차나 2차는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하고 직접 원격 의료를 하는 건 안 되고 그렇게 풀어주면 1, 2차 다 죽으니까요. 1차 의료기관이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과 영상으로 해서 원격 의료를 하고 2차하고 3차는 1차 의료기관 의료인들하고 하는 거죠. 김 선생님, 제가 이 지역에서 여태까지 강영석이라고 환자분을 돌봐드렸는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다가 최근에 이분이 약간 건강 문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당뇨를 관리를 해드리다가 최근에 콩팥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돌봐드리기가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의뢰를 할 테니까 김 교수님이 이분을 좀 잘 살펴주세요 가지고 정보를 넘기고 근데 정보를 넘기고 통화를 하는 것보다는 김 교수하고 여기 2차 의료기관에 김 원장님하고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그 의료 정보도 그냥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요즘에 뭐 줌이든지 뭐 여러 가지 영상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원격 의료가 의사와 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그리고 의사와 의사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원격 의료도 살리고 그 지역민들 의료 서비스도 높일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하려고 하는 그거예요. 계속 의사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제가 의사다 보니까 뭐 도의사 회장이라든지 전주시 의사 회장 그런 분들이 다 제가 그냥 사적으로 형님 하는 분들이니까 대화가 훨씬 더 잘 되잖아요. 가지고 그분들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미루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잃어버린다. 우리가 나서자. 우리 전라북도가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기 투합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확대가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앞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왜냐면 고령화라고 하는 거 우리 전라북도가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전주, 운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더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해드리는 게 때로는 의사를 직접 찾아뵙고 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그분들하고 영상을 통해서, 근데 대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영상 직접 이렇게 하시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거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시군에 이제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건지소가 있어요. 또 보건진료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의 마을마다 거기에 이제 공중보건의사도 있고 또 이제 보건요원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제가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라고 해봐요. 이 기기를 잘 못 만져요. 근데 원격 의료를 뭐 매일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한 거는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원격 의료는 좀 비교적 안정적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뭐 고혈압이나 당뇨 그런 관리를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보름에 한 번도 좋아요. 그런 경우에 그분한테 우리 보건 요원들이 약속을 정해가지고 가는 거죠. 가지고 이렇게 영상 통화할 때 옆에서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뭐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해요. 혹시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 이게 삼성워치나 애플워치 같은 걸로 이렇게 재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도 저희 나라에서도 그런 게 활용 가능할 수 있는지. 예, 앞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아요. 잠깐만요.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꼭 알기를 바라는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정책을 아시는 것보다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에 대응을 할 때 학교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왜 어렵냐면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감염병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분산이에요, 분산. 서로 거리를 띄우면 제가 아무리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려면 가까운 거리여야죠. 멀리 띄우면은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떤 대응을 할 때 모르고 대응을 하는 거하고 알고 대응을 하는 거는 차이가 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김제에서 보건소에 있을 때 가끔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 대행 역할을 했어요. 치아를 검사를 해주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양치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대신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섰는지 마지막 끝날 때 물어봐요. 여러분들 하루에 양치질은 몇 번을 해야죠? 그럼 이제 다양한 답이 나와요. 대개는 3번이요. 조금 이제 야무진 친구는 아니에요. 자기 전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4번이에요. 근데 정말 제대로 들은 친구는 아니에요.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교육의 효과예요. 알고 실천을 하는 거하고 모르고 실천하는 거. 3번이요, 4번이요 이렇게 한 친구는 듣기는 들었지만 충분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알고 실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 규칙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실천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떤 친구가 딱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양치질을 하는 이유는 음식을 먹고 나면 입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고 그 찌꺼기를 먹이로 하는 입안의 세균들이 응가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도 밥을 먹으면 응가를 하는 것처럼 세균도 입안에 들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나면 걔네들도 응가를 하는데 그 응가를 할 때 그 배설물이 산도가 높아가지고 산성을 띠고 해가지고 치아를 상하게 만드니까 그 양치질은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5번을 먹은 친구는 5번을 해야 되고요. 10번을 먹은 친구는 10번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답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정말 그 영특한 친구죠. 그것처럼 그 친구는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알기 때문에 실천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 정책보다는 학생 때는 보건 교육이 지금도 하기는 하지만 우리 때는 아예 없었고 지금은 한다고 들었거든요. 하긴 하지만 조금 더 원리를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방역수칙은 이런 이유로 해서 나왔구나 저런 방역수칙은 저런 이유로 해서 나왔구나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보건교육이 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래요. 그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이렇게 역기를 들고 하는 거는 문제는 없지만 이게 달리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달리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야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헬스클럽 가가지고 달리기를 하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냥 만약에 헬스클럽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 다 열어놓고 마주보고 달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달리는데 그런 경우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마스크 착용은 무조건 착용이 아니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한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에요. 근데 마스크 착용의 적절함을 판단을 할 줄 아는 분이 없다면 적절한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디는 마스크 착용하세요? 어디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적절한 마스크 착용이 충분히 전달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상황이면은 마스크를 실내라고 하더라도 굳이 쓸 필요가 없겠구나. 실외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그리고 에이즈 환자라고 하더라도 내 친구가 에이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나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데 문제가 없구나. 내 친구가 비형 간염 보균자라고 하더라도 나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보건 교육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보건 선생님의 역할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교육청에 가지고 뭔 회의를 하는데 어느 교장 선생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거를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보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간다. 학생들을 교육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냥 보건실만 지키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러시는 분도 모르지만. 그래서 여튼 앞으로 점점 더 보건 선생님들이 이제 당신들도 교육을 좀 더 잘 받으셔야죠.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전달을 할 수 있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더 다져서
우리 학생들의 보건 교육을 좀 현실화 시키는 게 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혹시 질문 예. 좀 전 주제로 돌아가서 그 저희가 한테 원격 진료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면 1차 의료기관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원격 진료가 당연히 이제 오진의 확률이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 오진이 났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좀 더 1차 의료기관에서 져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런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럼 그 이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이나 아니면 이런 걸 어떻게 이제 그런 거는 법으로 이제 보완을 해 나가긴 해야 되는데요. 그런 리스크를 안는 거는 제외를 시키는 게 옳겠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격 의료를 하는데, 원격 진료를 하는데 처음 호소하는 증상의 경우라면은 불편하시더라도 좀 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분이 거동하시기가 불편하시면 의사가 직접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미 서로가 알고 있는 그런 증상, 그런 질병에 대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거를 원격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혈압 환자셨어요.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그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고혈압 증상이 아닌 뭔가 다른 증상으로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저 요즘에 그 혈액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아니면 주변에서 제 그 흰자 색깔이 눈 색깔이 좀 달라졌다 그래요. 이 화면으로는 좀 어렵지만 주변에서 자꾸 제 손바닥 색깔이 좀 노래졌다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새롭게 호소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라면 충분히 원격 의료로만 해서도 뭐 알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애매한 경우라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찾아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해야겠죠. 이제 먼 미래에서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뭐 가지고 있는 기기를 갖고서 뭐 한번 검사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전송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사들도 그런 걸 이제 염려하는 거고요. 그런 걸 염려함에도 불구하고 뭐 산업화 아니 뭐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그 원격 의료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들로 하고 이제 점점 조금씩 그냥 확대를 해 나가는 거죠. 왜 1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야 되냐면 2차, 3차는 대부분 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환자를 직접 볼 수 없는 데서 원격 의료로만 한다고 하면은 이건 진짜 그 건강을 오히려 더 염려를 키우는 거예요. 명이라고 하는 게 그 실력으로도 있지만 굉장히 가까이에서 직접 그 볼 수 있고 또 마음가짐도 상당히 중요해요. 환자분을 애틋하게 좀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어야. 왜냐면 모든 진단의 가장 첫 번째는요, 그 환자분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가장 세심하게 귀담아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보를 통해서 의심을 해야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열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뭐 그 가을철 열성 질병 들어봤죠? 뭐 유행성 출혈열, 쯔쯔강시증, 아니면 뭐 옛날에 살인진드기라고 했던 거 지금 뭐 그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 그런 것들 야외 생활을 통해서 걸려요. 근데 이분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찾아갔는데 의사를 만나가지고 저 열이 나가지고 왔다고.
근데 이제 의사가 생각할 때 뭐 이런저런 거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봤는데 의사가 깜빡 이분이 그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오니까 뭐 이렇게 어디 산행이라든지 뭐 농사일 그런 건 안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엉뚱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뭐 별로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그러면 우선 해열제 이렇게 드시면서 한번 좀 관찰 한번 해보십시다. 관찰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머리부터 발까지 다 검사하는 게 그게 무리한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오신 환자분이 아니 사실 제가 의사는 깜빡 잊었는데 자 며칠 전에 뭐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그 밭에 한번 나와가지고 뭐 농작업을 했다. 아니면 친구들하고 산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혹시 그러면 가우처 열성 질병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질병도 환자분의 정보를 충분히 아는 게 중요해요. 원격 의료만 가지고는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의사가 해야 되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모두에게. 아무튼 그런 거는 위험성은 감수를 하는 게 아니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조금씩 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조력자가 옆에 있을 때는 이걸 뭐 허용을 하고 아까 그 보건요원들이 직접 옆에서 대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르신이 판단하시기가 어려우면은 의사가 그분한테 김 선생님 그 어르신 혹시 뭐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대신 한번 봐주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노력들을 만약에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나중에 오진이 됐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좀 그 문제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두려워서 안 가는 거는 옳지 않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고민을 하면서 계속 나가야 모두한테 좋은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직책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인상 깊었던 일이 있을까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동료들 때문에요. 우리 동료분들 중에 그만두고 나간 동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예산을 확보한다, 어떤 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아니면 아까 그 찾아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데 그걸 제대로 못 돌려드려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가장 더 큰 게 제 동료가 맡고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고 그만두고 이렇게 나가는 아니면 이렇게 휴직을 하는 그런 동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참 그런 게 이제 제일 안타깝죠. 제가 옆에서 그 동료에게 힘이 돼주고는 싶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고요. 그 동료가 받는 상처는 그거예요. 역할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최선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상대, 우리는 보통 민원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민원인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를 바탕으로 봐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가지고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다. 너네들은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도 안 해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면은 담당자 입장에서 방법이 없어요. 이제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그런 때도 힘드시겠지만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뭐 시간대를 좀 이렇게 달리한다거나 문 열고 닫는 시간대를 달리한다거나 뭐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직장은 그게 아니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딱 정해져 있고 또 그 자영업은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저는 손님은 안 받겠습니다. 못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 거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서 참다 못 참아가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부담을 느껴서 정신과 약물도 복용하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휴직을 하고 또 그만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좀 아픔을 함께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안타깝죠. 그거는 사실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누구한테. 그런데 이제 보통은 스스로 정신적으로 약해서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쉽지는 않지만 사람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거든요. 어쩌면 그런 그 엄청나게 큰 민원은 사실은 대통령께서 받으셔야 되고 지사님이나 아니면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바꿔주실 수 있는 거지 직장인이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직장인은 그 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런 거 제대로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더 있어? 인터넷 연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